4장. 늦은 오후 제이크 블런트는 충분히 잤다고 느끼며 잠에서 깼다. 누워있는 방은 작고 깨끗했다. 옷장, 탁자, 침대 그리고 의자 2개를 갖추고 있었다. 옷장 위에 놓인 선풍기가 이쪽 벽에서 저쪽 벽으로 천천히 얼굴을 돌렸고 부드러운 선풍기 바람이 제이크의 얼굴을 스치자 시원한 물생각이 났다. 창가 탁자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앞에 놓인 체스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대낮의 햇빛 속에서 그 방은 낯설었지만 그는 남자의 얼굴을 곧 알아보았다. 그를 오랫동안 알아온 것 같았다. 많은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죽박죽 엉켰다. 그는 눈을 뜨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었다. 굉장히 큰 두 손이 흰 호디불과 대조되어 진한 갈색으로 보였다.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끓히고 멍들고 오랫동안 무엇을 꽉 쥐고 있었던 것처럼 힘줄이 솟아있었다. 얼굴은 피곤하고 지저분했다. 갈색 머리는 이마를 덮었고 콧수염은 비뚤어져 있었다. 날개처럼 보이는 눈썹조차 거칠게 헝클어져 있었다. 누워있는 동안 그의 입술이 한두 번 움직였고 콧수염은 불안하게 움찔거렸다. 잠시 후 그는 일어나 앉아 정신을 차리려고 큰 주먹으로 머리를 툭 쳤다. 그러자 체스를 두고 있던 남자가 얼른 보고 미소를 지었다. 이런 목이 마르네. 제이크가 말했다. 러시아군 전체가 양말을 신고 입속으로 진군해 간 것 같군. 그 남자는 여전히 미소 지으며 제이크를 보고 있었다. 그러고는 얼른 탁자 옆으로 손을 뻗어 얼음물이 든 찬 물병과 유리잔을 집었다. 제이크는 방 한가운데 반쯤 벌거벗은 채 서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한 손은 긴장하여 주먹을 꽉 쥐고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다. 넉 잔을 마시고서야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좀 풀었다. 곧이어 기억들이 떠올랐다. 이 남자가 이곳으로 온 것을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분명히 기억났다. 그는 욕조의 찬물에 몸을 담근 채 깨어났고 커피를 마셨고 이야기를 했다. 가슴에 쌓인 많은 것들을 쏟아냈고 이 남자는 듣고 있었다. 목이 쉬도록 이야기했다. 그러나 자기가 했던 말보다 이 남자의 표정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다. 그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블라인드를 내리고 자리에 누웠다. 처음에 그는 악몽 때문에 계속 깼고 정신을 차리려고 전등을 켜야 했다. 불 때문에 이 남자도 깼지만 전혀 불평하지 않았다. 왜 간밤에 날 내쫓지 않았어? 남자는 다시 미소 지을 뿐이었다. 제이크는 왜 그가 이렇게 조용한지 궁금했다. 옷을 찾으려고 둘러보다가 침대 옆 바닥에서 자기 가방을 보았다. 외상값이 있는 카페에서 그걸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 기억할 수 없었다. 책들, 흰 양복, 셔츠 몇 개가 그대로 있었다. 그는 얼른 옷을 입기 시작했다. 옷을 다 입었을 즈음 탁자 위에서는 커피포트가 끓고 있었다. 남자가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는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는 명함처럼 생긴 종이를 꺼내 제이크에게 건넸고 제이크는 의아해하며 그것을 받았다. 존 싱어, 그 남자의 이름이 가운데 적혀있고 그 아래 잉크로 똑같이 정교하게 적힌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저는 농아입니다. 그렇지만 입술의 움직임을 보고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제이크는 충격으로 멍해졌다. 그와 존 싱어는 서로 마주보았다. 말해주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가 말했다. 싱어는 말하고 있는 제이크의 입술을 주의 깊게 보았다. 그가 벌써부터 알아차렸었다. 그런데 벙어리 나니. 그들은 자리에 앉아 푸른 잔에 뜨거운 커피를 마셨다. 방은 서늘했고 반쯤 들이온 블라인드는 창으로 들어오는 맹렬한 빛을 부드럽게 했다. 싱어는 찬장에서 빵과 오렌지와 치즈 같은 양철 상자를 꺼냈다. 그는 많이 먹지 않았고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의자에 기대에 앉아 있었다. 세이크는 허겁지겁 먹었다. 어서 여기를 떠나야 했고 사태를 파악해야 했다. 궁지에 처해있으니 무엇이든 서둘러서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 이 조용한 방은 걱정을 하기에는 너무 평화롭고 편안했다. 밖에 나가 혼자서 한동안 걸어야 할 것이었다. 이 근처에 농아들이 또 있어? 그가 물었다. 친구가 많아요? 싱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그가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해서 제이크는 반복해서 말해야 했다. 싱어는 예리한 검은 눈썹을 세우더니 고개를 흔들었다. 외롭나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는데 긍정을 뜻할 수도 부정을 뜻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앉아있었다. 그러다 제이크가 일어났다. 싱어에게 자기의 말이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입술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간밤에 재워준 것에 대해 몇 번이고 감사를 표했다. 벙어리는 여전히 미소만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제이크가 가방을 침대 아래에 2, 3일만 둘 수 있겠느냐고 묻자 벙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뒤 싱어는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은색 연필로 종이 위에 조심스레 썼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 수 있고 당신은 숙소를 구할 때까지 여기 머물 수 있어요. 나 매일 출근해요. 불편하지 않아요. 제이크는 울컥하는 고마움에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없었다. 고맙소. 그가 말했다. 벌써 갈 곳을 구했어요. 제이크가 떠나려는데 벙어리가 둘둘 뭉친 푸른색 작업복과 75센트를 건넸다. 지저분한 작업복을 보자 갑자기 기억이 몰아치며 지난주부터의 일이 생각났다. 돈은 그의 주머니에 있었다고 싱어가 알려주었다. 아디오스, 제이크가 말했다. 곧 다시 오겠어. 그는 떠났다. 벙어리는 여전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엷은 미소를 지으며 문에 서 있었다. 청개를 대여섯 개 내려가자 제이크가 뒤돌아서 손을 흔들었다. 벙어리가 다시 손을 흔든 뒤 문을 닫았다. 밖에 나오니 지글거리는 햇빛이 눈을 찔렀다. 눈이 쉬어 잘 볼 수 없어 처음에는 길에 서 있었다. 여자아이 하나가 베란다 난간 위에 앉아 있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소녀가 입고 있던 남자 반바지와 눈을 가늘게 뜨던 모습이 기억났다. 그는 더러운 작업복 뭉치를 들여 올렸다. 이걸 버리고 싶은데 쓰레기통이 어딨지? 소녀는 난간에서 뛰어내렸다. 뒷뜰에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그는 소녀를 따라 좁고 습기 찬 골목을 지나 집 옆으로 갔다. 뒷뜰에 오니 뒷문 계단에 흑인 남자 2명이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흰색 양복에 흰색 구두를 신고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환한 초록 넥타이에 양말을 신고 있었다. 또 한 명은 보통 키의 엷은 갈색 피부를 가진 혼혈인이었다. 그는 무릎에 하모니카를 문질렀다. 함께 있는 키 큰 남자와 달리 그의 양말과 넥타이는 빨간색이었다. 소녀는 뒤 울타리 옆에 있는 쓰레기통을 가리키고 부엌 창 쪽으로 돌아섰다. 포시어, 소녀가 소리쳤다. 하이보이와 윌리가 기다리고 있어. 부드러운 음성이 부엌에서 들렸다. 소리 지를 건 없어. 와 있는지 알아. 지금 모자 쓰고 있어. 제이크는 작업복을 던져버리기 전에 펼쳐보았다. 진흙투성이로 뻣뻣했다. 한쪽 다리는 찢어지고 앞쪽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제이크는 옷을 쓰레기통에 던졌다. 젊은 흑인 여자가 안에서 나와 계단에 있는 흰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들과 합류했다. 제이크는 반바지 입은 소녀가 자기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번갈아 가면서 한쪽 발에 체중을 실었다. 흥분한 듯 했다. 싱것이 친척이세요? 소녀가 물었다. 아니, 좋은 친구예요. 하룻밤 함께 지낼 만큼은. 그냥 궁금해서. 중앙로는 어느 쪽으로 가지? 소녀는 오른쪽으로 가리켰다. 이쪽으로 두 블록 내려가세요. 제이크는 손가락으로 코스튬을 더듬고는 걷기 시작했다. 손에 쥔 75센트를 짤랑거리며 아랫입술을 피멍이 맺힐 때까지 깨물었다. 그 앞에서 3명의 흑인들이 얘기하며 천천히 가고 있었다. 그는 이 낯선 곳에서 외로웠기 때문에 그들 뒤를 바싹 따라가며 귀를 기울였다. 여자가 두 남자의 팔을 잡았다. 여자는 초록색 원피스에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구두를 신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녀 옆에 바싹 붙어 걸었다. 오늘 저녁 우리 뭐해? 그녀가 물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해야지 여보. 키 큰 남자가 말했다. 윌리하고 나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 여자는 두 사람을 차례로 보았다. 둘이 결정해야지. 있잖아. 빨간 양말 신은 키 작은 남자가 말했다. 매형이란 내가 생각했는데 우리 셋이 교회 가는 게 어떨까? 여자는 3가지 다른 어조로 노래하듯 대답했다. 오케이. 교회 갔다가 난 아버지한테 잠깐 들릴 거야. 그들은 첫 번째 모퉁이에서 돌아섰고 제이크는 잠시 그들을 바라본 뒤 계속 걸어갔다. 중앙로는 조용하고 무덥고 인적이 거의 없었다. 그는 그제야 일요일인 줄 알게 되어 우울해졌다. 닫힌 가게들의 차양이 그쳐서 건물들은 햇빛 속에서 벌거벗은 듯 보였다. 뉴욕 카페를 지나갔다. 문은 열려 있었지만 텅 비고 어두워 보였다. 양말을 찾을 수 없어 맨발이었고 얇은 구두창으로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타는 듯 전해졌다. 해는 뜨거운 쇠조각처럼 이마를 짓눌렀다. 이 소도시는 그가 다녔던 어떤 곳보다 더 외로워 보였다. 거리의 적막함이 이상한 느낌을 주었다. 술 취했을 때는 격렬하고 소란스러운 것 같았으나 지금은 모든 것이 갑자기 정지된 듯했다. 벌런트는 과일과 사탕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신문을 한 부 샀다. 구인난은 매우 짧았다. 대여섯 개는 자파를 위탁 판매할 25세에서 40세까지의 자동차를 가진 젊은 남자들을 찾고 있었다. 이 부분은 얼른 건너뛰었다. 트럭 운전사를 찾는 광고가 잠깐 그의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맨 아래 광고가 눈에 들어왔다. 경험 많은 기술자 구함, 써니 딕시 쇼, 코너 위버스 레인 앤드 15번가 교차로로 지원바람. 자기도 모르게 그는 카페 입구로 다시 걸어갔다. 지난 2주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다. 카페는 과일 가게와 함께 유일하게 문을 닫지 않았다.
갑자기 제이크는 비프 브레넌을 만나기로 했다. 환한 밖에서 들어오니 카페는 어두웠다. 그가 기억하는 것보다 더 흐름하고 조용했다. 브레넌은 여전히 금전 등록기 뒤에 발장을 끼고 서 있었다. 통통하고 예쁘장한 그의 아내는 카운터의 다른 쪽 끝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다. 그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보였다. 어서 오시오, 브레넌이 말했다. 제이크는 공기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가 취했을 때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비프가 웃는 것 같았다. 제이크는 화가 나서 무뚝뚝하게 서 있었다. 타깃 한 갑 주시오. 브레넌이 담배를 꺼내려 카운터 아래로 손을 넣는 것을 보고 제이크는 그가 웃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낮에 보는 그의 얼굴은 밤처럼 딱딱해 보이지 않았다. 잠을 자지 못한 듯 창백했고 눈은 지친 독수리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말해봐요. 제이크가 말했다. 내 외상이 얼마입니까? 브레넌은 서랍을 열고 공책을 꺼내 카운터 위에 펼쳤다. 그는 천천히 공책을 넘겼다. 제이크는 주시했다. 정식으로 외상값을 적는 장부라기보다는 개인용 공책처럼 보였다. 더하고 나누고 뺀 숫자들이 길게 적혀 있었다. 작은 그림들도 그려져 있었다. 브레넌이 어떤 부분에서 공책 넘기는 것을 멈추었다. 제이크는 공책 구석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것을 보았다. 숫자는 적혀 있지 않았고 작은 V 표시와 X 표시만 있었다. 여기저기 꼬리를 말고 앉아있는 작고 동그란 고양이들도 그려져 있었다. 제이크는 자세히 보았다. 고양이의 얼굴은 사람 얼굴이고 여자였다. 브레넌 부인이었다. 맥주에는 V 표시를 해놨고 브레넌이 말했다. 저녁 식사에는 X 표시를, 위스키에는 직선을 표시해 놨어. 어디 봅시다. 브레넌은 코를 비볐고 눈꺼풀을 내리깔았다. 그가 공책을 달았다. 대강 $20군요. 갚으려면 오래 걸릴 거지만 제이크가 말했다. 갚겠소. 서두를 거 없어요. 제이크는 카운터에 기댔다. 이 고장은 어떤 곳이요? 평범한 곳. 브레넌이 말했다. 이 정도 크기의 다른 소도시와 비슷해요. 인구는 3만 명 정도. 제이크는 담배값을 열고 담배를 말았다. 손이 떨렸다. 대부분 공장이요? 그렇소. 큰 목화 공장이 4곳인데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양말 공장 하나에 술 공장과 제재소도 있고. 임금은 어떻소? 대개 일주일에 $10나 $11 정도. 물론 이따금 해고도 당하고.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요?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제이크는 주먹으로 눈을 누르고 졸린 듯 비볐다.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는 신문을 카운터 위에 펴놓고 방금 읽은 광고를 가리켰다. 여기 가서 알아볼 작정인데. 브레넌은 읽고 나서 잠시 생각했다. 맞아. 나도 그 쇼를 봤어요. 별것 아니요. 회전목마와 그네 같은 2개의 놀이기구들이 있지. 흑인들과 공장 노동자들과 애들을 상대로 하는 곳이라고. 공터를 찾아 옮겨다니고. 가는 길 좀 알려주구려. 브레넌은 그와 문으로 가서 방향을 가르쳐 주었다. 오늘 아침 싱긋이하고 집에 갔소?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어떻게 생각해요? 제이크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속에 선명하게 벙어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오랫동안 알아온 친구의 얼굴 같았다. 그의 방을 나온 이래 쭉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었다. 벙어리인 것도 몰랐소이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제이크는 다시 무덥고 휑한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그는 낯선 곳에 처음 온 사람 같지 않았다.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보였다. 이었고 강변 공장지대로 들어섰다. 좁아진 길은 포장되지 않고 지저분하고 배고파 보이는 아이들이 때를 지어 이름을 불러대며 놀고 있었다. 똑같아 보이는 방 2개짜리 오두막들은 허물어질 듯했고 페인트 칠도 하지 않았다. 공기 속에는 먼지와 뒤섞여 음식 냄새와 시궁창 냄새가 났다. 강 위 쪽에서 희미하고 가파르게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말없이 문 앞에 서 있거나 청계 위에 몰려 있었다. 그들은 노랗고 무표정한 얼굴로 제이크를 보았다. 그는 갈색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마주 보았다. 비틀거리며 걸었고 털이 난 손등으로 이따금 입을 닦았다. 위버스 레인 끝에 공터가 있었다. 폐차들을 버리는 쓰레기장이던 곳이었다. 녹슨 기계 조각과 망가진 부속관들이 아직도 흩어져 있었다. 트레일러가 한쪽 구석에 서 있고 근처엔 캔버스 천으로 한쪽이 가려진 회전목마가 있었다. 제이크는 천천히 다가갔다. 작업복을 입은 아이들이 회전목마 앞에 서 있었다. 그 옆에는 흑인 남자가 상자 위에 앉아 늦은 오후에 햇빛을 받으며 다리를 꼬은 채 조르고 있었다. 한 손에는 녹은 초콜릿 봉지가 들려 있었다. 제이크는 그가 녹아내리는 초콜릿에 넣었던 손가락을 천천히 핥는 것을 쳐다보았다. 여기 지배인이 누구요? 흑인은 달콤한 2 손가락을 입에 넣고 혀로 핥았다. 붉은 머리 남자예요. 다 먹고 나서 그가 말했다. 제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어디에 있어?
저기 제일 큰 수레 뒤에 있지요. 제이크는 풀밭을 가로지르며 넥타이를 풀어 주머니에 넣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검은 지붕들 위로 하늘은 따뜻한 주황색이었다. 쇼 단장은 혼자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다. 정수리에 붉은 머리털이 스펀지처럼 뻗쳐 있었다. 그는 무기력한 회색 눈으로 제이크를 쳐다봤다. 지배인이십니까? 패터슨이 내 이름이오만. 아침 신문에 난 일자리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아, 미경험자는 원하지 않소. 경험 있는 기술자를 원하지. 전 경험이 많습니다. 제이크가 말했다. 무슨 일을 했소? 직조공 일도 했고 직기 수리공으로도 일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와 자동차 조립 공장에서도 일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패터슨은 그를 반쯤 가려진 회전목마가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다. 정지된 목마들은 늦은 오후의 빛 속에서 환상적으로 보였다. 그것들은 탁하게 도금된 막대에 꿰인 채 튀어오른 상태에서 정지해 있었다. 제이크 바로 옆에 있는 목마의 지저분한 엉덩이는 깨져 금이 같고 두 눈은 멍하면서도 필사적이었다. 동공에서는 페인트 조각들이 떨어져 나갔다. 제이크에게 정지된 회전 목마는 흐르는 꿈처럼 보였다. 이걸 작동시키고 운영할 수 있는 경험 있는 기술자를 원하는 거요. 제가 잘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해야 하오. 패터슨이 설명했다. 여기 전체를 책임지는 거지. 기계들을 점검하는 것 말고도 입장객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해야 하오. 회전 목마를 타는 사람들이 모두 표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날짜가 지난 댄스홀 입장표가 아니고 진짜 표인지도 확인해야 하지. 모두 저 말을 타고 싶어 하니까 돈 없는 끔둥이들이 어떻게 쏘기를 드는지 그거 알면 놀랄 거요. 항상 눈을 세 개는 뜨고 있어야 한다니까. 패터슨은 그를 회전목마 안쪽에 있는 기계장치로 데려가 여러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다. 그가 레버를 작동시키자 희미하게 음악이 울리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돌아가는 목마들은 그들을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단절시키는 듯 했다. 목마가 멈추자 제이크는 몇 가지 질문을 하며 직접 기계를 작동시켰다. 일하던 자가 그만두었어. 그들이 다시 공터로 나오자 패터슨이 말했다. 갑자기 새 사람을 고용하는 거 정말 내키지 않아. 언제부터 일할까요? 내일 오후부터 일주일에 엿새 낮과 밤을 일하는 거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밤 12시에 끝나는데 당신은 3시경에 와서 준비를 도와요. 그리고 쇼가 끝나고 밤에 뒷마무리를 하는데 1시간쯤 걸릴 거요. 보수는 얼마입니까? 12달러. 제이크는 고개를 끄덕였고 패터슨은 창백하고 물렁하고 손톱이 더러운 손을 내밀었다. 그가 공터에서 나올 때는 날이 저물어 있었다. 선명한 푸른 하늘은 흰색으로 변했고 동쪽에는 흰 달이 떴다. 땅거미가 길가에 서 있는 집들의 윤곽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제이크는 곧바로 위버스 레인을 지나 돌아가지 않고 주변을 배회했다. 어떤 냄새들, 멀리서 들리는 어떤 음성들이 문득 그를 먼지 섞인 길 위에 멈추게 했다. 그는 목적도 없이 이리저리로 비틀거리며 불규칙하게 걸었다. 그의 머리는 얇은 유리로 만들어진 듯 가볍게 느껴졌다. 화학적인 변화가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몸속에서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던 맥주와 위스키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취기가 몰려왔다. 좀 전까지 죽은 것 같던 거리에 생동감이 넘쳤다. 길가엔 들쭉날쭉하게 풀밭이 이어졌고 제이크가 걸음을 옮길 때는 땅이 얼굴로 솟구치는 듯 했다. 그는 풀밭 옆에 앉아 전신주에 기댔다. 터키인들처럼 다리를 포개고 편히 앉은 뒤 수염 끝을 쓸어내렸다. 말이 그에게 왔고 그는 꿈꾸듯 큰 소리로 혼자 말했다. 원하는 가난의 가장 소중한 꽃이다. 그래. 말하는 것은 좋았다. 자기 음성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쾌감을 주었다. 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공중에 정지하듯 느껴졌다. 단어마다 2번씩 소리를 냈다. 그는 다시 말하려고 침을 삼키고 입을 축였다. 갑자기 벙어리의 조용한 방으로 돌아가 마음속 생각들을 말하고 싶었다. 귀먹은 벙어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외로웠다. 앞에 놓인 그리는 다가오는 진역 속에 어두워졌다. 이따금 남자들이 단조롭게 얘기하며 좁은 길을 지나갔고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뿌옇게 먼지가 일었다. 여자아이들이 지나가고 아이 입은 엄마가 지나갔다. 제이크는 한동안 멍하게 앉아있다가 결국 일어나서 계속 걸어갔다. 위버스 레인은 어두웠다. 집집마다 현관과 창문에 밝힌 석유 램프가 노랗게 흔들리는 빛을 만들어냈다. 어떤 집들은 아주 캄캄했고 집 앞 계단에 앉은 가족들의 모습이 이웃집 불빛에 비쳤다. 한 여자가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더러운 양동이 물을 길바닥에 쏟았다. 물방울이 제이크의 얼굴에 튀었다. 어떤 집 뒤쪽에서는 성난 큰 소리들이 들렸다. 또 다른 집에서는 흔들 의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평화로운 소리가 들렸다.
제이크는 남자 3명이 계단에 앉아있는 어느 집 앞에 멈춰 섰다. 집 안에서 나오는 창백한 노란 불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두 남자는 작업복 바지를 입었으나 셔츠도 입지 않고 맨발이었다. 그중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사지가 느슨해 보였다. 또 한 사람은 작고 입가에 물집이 나 있었다. 세 번째 남자는 스츠와 바지를 입었고 무릎에는 밀짚 모자가 놓여 있었다. 안녕들 하십니까? 제이크가 말했다. 세 남자는 공장 노동자들의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보았다. 그들은 응울거렸지만 자세를 바꾸지는 않았다. 제이크는 타깃 담뱃갑을 꺼내 돌렸다. 그리고 맨 아래 층계에 앉아 구두를 벗었다. 시원하고 축축한 땅에 발이 닿으니 기분이 좋았다. 일하십니까? 그렇소만. 대부분의 시간은. 밀짚모자 쓴 남자가 말했다. 제이크는 발가락 사이를 헤집었다. 나한텐 복음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군요. 남자들이 소리 없이 웃었다. 좁은 길 건너편에서 여자 노랫소리가 들렸다. 그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가 조용한 공기 속에서 맴돌았다. 지나가던 작은 어린애가 멈추더니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오줌을 누웠다. 저 모퉁이를 돌아가면 텐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지. 작은 남자가 드디어 말했다. 거기 가서 당신이 원하는 복음을 다 말하시오. 그런 종류가 아닌데 더 좋은 겁니다. 이건 진실이지요. 어떤 종류의? 제이크는 코스튬을 핥으며 대답하지 않다가 잠시 후 말했다. 여기서 파업한 적 있습니까? 한 번 있었지. 키 큰 남자가 말했다. 6년 전에 파업이 한 번 있었어. 어떻게 됐습니까? 입에 물집이 난 남자가 발을 뒤척거리더니 담배꽁초를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니까 1시간에 20센트를 원해서 파업을 했지요. 300여 명이 참가해서. 그들은 하루 종일 거리를 어슬렁거렸지. 그러자 공장은 트럭을 사방으로 보냈고 일주일 안에 이 동네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어. 제이크는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다. 남자들은 두 계단 위에 있어서 그들의 눈을 보려면 고개를 들어야 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화가 나더니 무슨 뜻이요? 제이크 이마의 힘줄이 벌겋게 부풀어 올랐다. 이런 젠장, 화가 안 났냐고요. 그는 당황해하는 그들의 창백한 얼굴에 인상을 썼다. 그들 뒤로 열린 앞문을 통해 집안이 보였다. 앞쪽 방에는 침대 3개가 있고 세면대가 있었다. 뒤쪽 방에는 맨발의 여자가 의자에 앉아 자고 있었다. 근처의 어두운 베란다에서는 기타 소리가 들렸다. 나도 트럭 타고 여기로 온 사람이요. 키 큰 남자가 말했다. 그렇다고 다를 건 없어요. 내가 말하려는 건 명백하고 간단한 거요. 저 공장을 소유하는 놈들은 백만장자들인데 기계 뒤에서 실을 짓고 옷감을 짜는 노동자들은 허기를 채울 만큼만 번단 말이요. 알겠어? 그러니 거리를 쏘다니면서 그 생각을 하고 굶주리고 지친 사람들을 보면 구루병으로 절름대는 아이들을 보면 화가 안 나냔 말이요. 안 그래요? 제이크의 얼굴은 상기된 채 어두웠고 입술은 떨렸다. 세 남자들은 그를 유심히 보았다. 곧 밀짚모자 쓴 남자가 웃기 시작했다. 계속 그렇게 낄낄 웃어보시오. 거기 앉아 옆구리가 터지도록 웃기나 해봐. 남자들은 천천히 편안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세 남자들이 한 사람을 비웃는 소리였다. 제이크는 발바닥에서 흙을 털어내고 신발을 신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와 냉소로 입이 일그러졌다. 웃는 거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뿐이지. 거기 앉아 죽을 때까지 웃기나 하라고. 경직된 채 걸어가는 그의 뒤를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야유가 따라왔다. 중앙로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제이크는 주머니 속 동전을 만지작거리며 모퉁이를 서성거렸다. 머리가 욱신거렸고 밤은 더웠지만 환기가 났다. 벙어리를 생각했다. 돌아가서 잠깐 그와 있고 싶었다. 절박하게 오후에 신문을 샀던 과일 가게에서 셀로판으로 포장된 과일 바구니를 골랐다. 카운터에 앉은 그리스인이 60센트라고 했다. 돈을 내자 10센트만 남았다. 가게 밖에 나와서 보니 건강한 사람에게 줄 선물로는 이상해 보였다. 포도알 2개가 셀로판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허기가 따먹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싱어는 집에 있었다. 창가에 앉아 탁자에서 채스를 두고 있었다. 방은 제이크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다. 선풍기가 돌아갔고 탁자 옆에는 얼음물 주전자가 있었다. 침대에는 파나마 모자와 신문뭉치가 놓여 있었다. 벙어리는 방금 들어온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앞에 있는 의자를 가리키며 체스판을 한쪽으로 밀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기대 앉으며 제이크에게 이곳에서 나간 이후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묻는 것 같았다. 제이크는 과일을 탁자 위에 놓았다. 오늘 오후의 모토는 문어를 잡아 양말을 신겨라 였다고. 벙어리는 미소 지었으나 그의 말을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벙어리는 놀라서 과일을 보더니 셀로판 포장을 풀었다.
과일을 만질 때 그의 얼굴에는 대단히 특별한 어떤 표정이 떠올랐다. 제이크는 이 표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할 수 없었다. 싱어는 환하게 웃었다. 오늘 오후 쇼장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회전 목마를 돌리는 일이라오? 벙어리는 전혀 놀라는 것 같지 않았다. 찬장에서 포도주 한 병과 잔 2개를 꺼냈다. 그들은 말없이 마셨다. 제이크에게 이처럼 조용한 방은 처음이었다. 머리 위에 전등빛을 받아 반짝이는 포도주 잔에 그의 모습이 기묘한 형상으로 비쳤다. 침울하고 둥근 얼굴에 귀까지 수염이 나 있었다. 주전자나 양철잔의 둥그런 표면에서 여러 번 보았던 우스꽝스러운 꼴이었다. 맞은편에서 벙어리는 두 손으로 잔을 쥐고 있었다. 포도주가 혈관을 지나자 제이크는 다시 만화경 같은 취기 상태로 빠져드는 듯 했다. 흥분하여 콧수염이 괴상하게 떨렸다. 무릎에 팔꿈치를 댄 채 몸을 숙이고 큰 눈으로 탐색하듯 싱어를 응시했다. 이 소도시에서 분노하는 자는 나 혼자일 거요. 정말로 화가 나 있었지. 10년 동안 내내 조금 전에도 싸울 뻔했어. 때로는 내가 정말로 미친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소? 싱어는 포도주 병을 손님 앞으로 내밀었다. 제이크는 병대로 마시고 정수리를 문질렀다. 있잖소. 나는 마치 두 사람인 것 같다오. 하나는 교육받은 사람이라오.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 큰 도서관들을 다녔어요. 책을 읽었지. 언제나 읽었어요. 순수하고 정직한 진실을 말해주는 책을. 저기 가방 속에 칼 마르크스와 소스타인 베벌런, 이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랍니다. 소스타인 베벌런 같은 사람들이 책이 들어있다오. 난 그들을 읽고 또 읽고 그렇게 공부할수록 점점 더 화가 난다오. 책에 인쇄된 말들은 다 이해해요. 무엇보다 이런 단어들이 좋지. 변정법적 유물론, 교의적 기만. 이 말을 할 때 제이크는 경건하게 발음을 굴렸다. 목적론적 성향. 벙어리는 깨끗하게 접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았다. 하지만 내가 말하려는 건 이거요.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란 말이요. 싱어는 포도주 잔을 들더니 가득 채워 힘있게 제이크의 상처난 손에 쥐어주었다. 취하라고요. 제이크가 팔을 흔들자 흰 바지에 포도주 방울이 떨어졌다. 들어봐요. 사방의 야비함과 타락뿐이야. 이 방, 이 포도주 병, 바구니의 과일들은 모두 이윤과 손해의 산물들이라고. 인간은 수동적인 야비함을 수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입 먹기 위해, 옷 한 벌 벌기 위해 누군가는 지치도록 일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모두가 눈물고 벙어리이고 멍텅구리야. 우둔하고 야비하다고. 제이크는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눌렀다. 생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난폭해지고 싶었다. 밖에 나가 사람들이 북적대는 길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싶었다. 벙어리는 여전히 참을성 있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보다가 은색 연필을 꺼냈다. 종이 쪽지 위에 조심스럽게 당신은 민주당입니까? 공화당입니까? 라고 쓴 뒤 탁자 위로 밀었다. 제이크는 그걸 손에 넣고 구겼다. 방이 점점 다시 빙빙 돌기 시작해서 글씨를 읽을 수조차 없었다. 제이크는 정신을 차리려고 벙어리의 얼굴을 응시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은 싱의 두 눈뿐인 듯 했다. 황갈색과 회색과 연한 갈색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눈이었다. 그 눈을 너무 오래 응시하고 있자니 최면에 빠지는 것 같았다. 난폭에 지리는 충동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차분해졌다. 싱의 눈은 제이크가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하는 듯 했고 그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 했다. 잠시 후 방은 도는 것을 멈추고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당신은 알아들었어요. 제이크는 희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말하려는 걸 이해해. 멀리서 부드럽고 맑은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지붕에는 흰 달빛이 비쳤고 여름 하늘은 부드러운 푸른색이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제이크는 방을 구할 때까지 며칠간 싱어와 함께 머물 것이었다. 포도주를 다 마시자. 벙어리는 매트리스를 침대 옆바닥에 깔았다. 제이크는 옷도 벗지 않은 채 누워 순식간에 잠들었다. 5장입니다. 중앙로에서 멀리 떨어진 흑인 거주지역. 베네딕트 메이디 포틀랜드 박사는 어두운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9시가 지났고 교회 종소리도 잠잠해졌다. 더운 밤이었지만 둥그런 장작 스토브에는 작은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불옆 딱딱한 부엌 의자에 앉아 길고 갸름한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몸을 숙이고 있었다. 스토브에서 나오는 붉은 빛이 그의 얼굴에 반사되었다. 불빛 속에서 그의 두꺼운 얼굴은 검은 피부색과 대조되어 자주색으로 보였고 양털 모자처럼 두피에 달라붙은 회색 머리는 푸르스름해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은빛 안경 속의 두 눈도 움직이지 않고 엄숙했다. 그러다가 그는 거칠게 목청을 가다듬고 바닥에서 책을 집었다. 방이 어두워서 스토브 가까이 책을 들어야 했다. 오늘 밤 그는 스피노자를 읽었다. 사상의 절묘한 전개와 복잡한 구절들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단어들이 의미하는 강하고 진실한 목적을 거의 감지했다고 느꼈다. 밤이면 자주 날카로운 초인종이 그를 정적에서 깨웠다. 그는 앞방에서 뼈가 부러지거나 면도 칼에 찔린 환자들을 돌보곤 했다. 그러나 오늘 저녁은 방해받지 않았다. 어두운 부엌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 그는 천천히 몸을 좌우로 흔들기 시작했다. 목에서는 노래 같은 신음소리가 났다. 포시어가 왔을 때 그는 이런 소리를 내고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포시어의 도착을 알고 있었다. 바깥에서 하모니카로 연주하는 블루스곡이 들리자 그는 아들 윌리엄이 부는 것임을 알아챘다. 그는 전등을 켜지 않고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 방충망 뒤 어둠 속에 섰다. 달빛이 밝아서 뿌연 길 위에 포시와 윌리엄과 하이보이의 그림자가 검고 확실하게 보였다. 이웃집들은 가난하고 비참했다. 코플랜드 박사의 집은 주위의 다른 집들과 달랐다. 그의 집은 벽돌과 회백으로 견고하게 지어졌다. 작은 앞들 주위로는 말뚝 울타리가 뚫려 있었다. 포시는 입구에서 남편과 동생에게 잘 가라고 한 뒤 방충문을 두드렸다. 왜 이렇게 어두운 데 앉아 계세요? 두 사람은 함께 어두운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갔다. 전등도 있잖아요. 왜 언제나 어둠 속에 앉아 계시는지 이상하네요. 코플랜드 박사가 식탁 위 전등불을 켜자 방 안은 돌연 밝아졌다. 내겐 어둠이 맞는구나. 방은 깨끗했고 가구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한쪽으로 책들과 잉크 스탠드, 다른 한쪽으로 포크와 숟가락, 접시가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긴 다리를 포개고 똑바로 앉았다. 처음에는 포셔도 빳빳하게 앉았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 매우 닮았다. 넓고 납작한 코, 입과 이마가 그랬다. 그러나 포셔의 피부색은 아버지보다 훨씬 환했다. 여기 너무 더워서 있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불은 요리할 때 빼고는 꺼도 될 것 같은데요. 원한다면 내 진찰실로 올라가도 좋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괜찮아요. 여기가 좋아요. 코플랜드 박사는 은색 안경테를 다시 조정하고 두 손을 무릎에 포겠다. 지난번에 만난 이후 어떻게 지냈냐? 너와 남편 그리고 너의 동생은? 포시는 편한 자세를 취하며 구두를 벗었다. 하이보이랑 월리랑 저는 사이좋게 지내요. 윌리엄은 여전히 너희 집에 사냐? 그럼요. 포시가 말했다. 우리들만의 사는 방식과 계획이 있어요. 하이보이는 집세를 내요. 제 돈은 식비에 쓰고요. 윌리는 교회 헌금, 보험료, 친목 회비, 토요일 밤의 비용을 내요. 우리 셋은 우리들만의 계획이 있고 각자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코플랜드 박사는 고개를 숙이고 긴 손가락 마디들을 하나씩 소리나게 꺾었다. 깨끗한 소매 끝이 손목을 덮고 있었다. 여윈 두 손의 색깔은 다른 곳보다 엷었고 손바닥은 옅은 노란색이었다. 그의 두 손은 솔로 문지른 후 물이 든 냄비에 오래 담가 놓은 듯 항상 청결했고 쭈글쭈글해 보였다. 뭘 가져왔는데 잃어버릴 뻔했네요. 포시가 말했다. 아직 저녁 식사 안 하셨죠? 코플랜드 박사는 늘 지나치게 신중하게 말해서 침울하고 무거운 입술 사이로 한 음절씩 말이 걸러져 나오는 듯 했다. 아직 안 먹었다. 포시는 식탁에 올려놓은 종이 봉지를 열었다. 맛있는 콜라드는 케일의 일종인 녹색 채소랍니다. 콜라드를 가져왔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베이컨도 있어요. 이걸로 콜라드에 양념을 한 거예요. 콜라드에 베이컨 넣어도 괜찮죠? 괜찮다. 여전히 고기를 안 드세요? 그래,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로 난 채식주의자다. 하지만 베이컨이랑 같이 요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려무나. 포시는 신발을 벗고 식탁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콜라드를 다듬기 시작했다. 부엌 바닥에 발이 닿으니 시원하네요. 구두 안 신고 이렇게 있어도 괜찮아요? 구두가 꽉 조여서 발이 아프거든요. 괜찮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괜찮아. 그럼 같이 맛있는 콜라드 요리랑 옥수수빵, 커피를 먹어요. 저는 베이컨을 잘라 구워 먹을게요. 코플랜드 박사는 눈으로 포시어를 따라갔다. 그녀는 스타킹 신은 발로 천천히 움직였다. 잘 닦아놓은 팬들을 벽에서 내리고 불을 피우고 콜라드를 씻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너와 남편과 동생은 서로 도와가면서 너희들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그가 드디어 말했다. 네, 그렇죠. 코플랜드 박사는 손가락을 당겨 관제를 꺾으려고 했다. 아이는 가질 계획이냐? 포시는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다. 화가 나서 콜라드가 든 팬을 휘젓자 팬에서 물이 튀었다. 어떤 일들은 순전히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 스토브에서 저녁 식사가 준비되는 동안 포시는 무릎 사이로 긴 손을 힘없이 늘어뜨리고 말없이 앉아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잠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자고 있지 않았다. 불안한 경련이 그의 얼굴에 스쳤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얼굴에 평정을 되찾았다. 음식 냄새가 숨막히는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정적 속에서 찬장의 벽시계 소리가 크게 들렸다. 단조롭게 똑딱거리는 소리는 조금 전에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아이들이라고 계속 말하는 듯 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언제나 아이들을 만났다. 발가벗고 바닥을 기는 아이, 구슬치기를 하는 아이, 어두운 길에서 만나 안아주었던 여자아이, 베네딕트 코플랜드, 사내 아이들은 모두 그렇게 불렀다. 그러나 여자아이들의 이름은 베니메 메이드벤 또는 베네딘 메이딘이었다. 어느 날 그의 이름을 딴 아이들을 세어보니 12도 넘었다. 평생 동안 그는 말하고 설명하고 가르쳤다. 당신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는 늘 말했다. 왜 6번째, 5번째, 9번째 아이를 가져서는 안 되는지 모든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 흑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태어난 아이들을 위한 더 많은 기회라고 설득했다. 그는 흑인 산하 제한을 실천하도록 간곡히 호소했다. 언제나 똑같은 단순한 말로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항상 외우고 다니는 분노의 시처럼 되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새로운 이론을 공부했고 이해했다. 자비를 들여 피임기구를 나눠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최초의 의사였다. 그는 나누어주고 설명하고 나누어주고 말했다. 그러고는 일주일에 40여 명의 아기들을 받아냈다. 베이디벤과 베니메를. 그것은 한 가지 문제에 지나지 않았다. 단지 한 가지 문제일 뿐이었다. 그는 자기가 평생 일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다. 자기 인종을 교화시키는 것이 그의 의무였다. 하루 종일 진료 가방을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 모든 것을 설명했다. 긴 하루가 지나면 무거운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나 저녁에 현관을 열면 피로감은 사라졌다. 집에는 해밀턴과 칼 마르크스와 포시와 어린 윌리엄이 있었다. 데이지도 있었다. 포시는 스토브 위 냄비 뚜껑을 들고 포크로 콜라드 요리를 저었다. 아버지, 그녀가 잠시 후 말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목의 가래를 끌어모아 손수건에 뱉었다. 그의 음성은 비통했고 거칠었다. 왜 그러냐? 우리 그만 싸워요. 우리는 싸우는 게 아니다. 박사가 말했다. 싸움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포시가 말했다. 저는 우리가 지금처럼 조용히 앉아있어도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사실대로 말할게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러 올 때마다 기운이 빠져요.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식으로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싸울 마음은 없다. 그렇게 느낀다면 미안하구나 얘야. 그녀는 커피를 따른 뒤 설탕을 타지 않고 아버지에게 한 잔을 건넸다. 자기 잔에는 설탕을 5스푼 넣었다. 배가 고파요. 저녁이 맛있을 거예요. 커피 드세요. 얼마 전에 우린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릴게요. 지나고 나니까 우스워 보여요. 하지만 웃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유가 있거든요. 계속해봐라.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얼마 전에 잘생기고 옷을 잘 차려입은 흑인이 나타났어요. B.F. 메이슨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워싱턴 DC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보행용 지팡이를 짚고 화사한 셔츠를 입고 거리를 활보했어요. 밤이면 소사이어티 카페에 갔고요. 동네에서 최고 고급으로 잘 먹었는데 매일 밤 식사로 술 한 병과 2인분의 포크찹을 주문했죠. 항상 누구에게나 미소를 지었고 여자들에게는 고개 숙여 인사를 했어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고 잡아주었고요. 일주일도 안 되어 그는 어디를 가든 상냥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사람들은 돈 많은 메이슨 씨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람들과 사귄 후에 곧바로 사업에 착수했죠. 포시는 커피를 후후 불었다. 아버지도 신문에서 노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 읽으셨을 거예요. 코플랜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연금 말이지? 그래요. 그거랑 상관이 있었어요. 그는 정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정부 연금에 가입시키려고 워싱턴 DC의 대통령이 보낸 거죠. 그는 집집마다 다니며 설명했어요. 가입비로 1달러를 내고 그 다음부터 일주일에 25센트를 내면 45세부터 평생 동안 정부가 매달 주는 50달러를 받게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 큰 관심을 갖게 됐죠.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통령 사인이든 대통령 사진을 공짜로 주었어요. 6개월 후에는 회원들에게 무료 유니폼을 준다고 했고요. 단체 이름은 흑인들을 위한 위대한 연금협회였어요. 2달 뒤에는 모든 회원들이 흑위연협이라고 새겨진 노란 리본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왜 정부 관련 이름들은 다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는 작은 책을 들고 집집마다 다녔고 너도 나도 가입하기 시작했죠. 그는 이름을 적고 돈을 받았어요. 매주 토요일 돈을 걷었어요. 3주 만에 메이슨 씨는 가입 회원이 너무 많아서 토요일에 전부 돈을 걷으러 다닐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서너 구역마다 돈을 걷기 위해 사람을 고용해야 했어요. 전 매주 토요일 일찍 우리 동네 근처에서 돈을 걷었고 25센트를 받았어요. 물론 윌리도 처음부터 가입했고 하이보이와 저도 가입했어요. 너희 동네의 여러 집에서 그 대통령 사진을 많이 봤지. 메이슨이라는 이름을 들은 것도 생각나는구나.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사기꾼이었니? 네, 포시가 말했다. 어떤 이가 메이슨 씨에 관해 알아내기 시작하자 체포되었어요. 그는 그냥 애틀랜타 출신이고 워싱턴 DC나 대통령 근처는 가본 적도 없다는 걸 잘 알아낸 거예요. 그는 돈을 모두 숨기거나 써버렸어요. 윌리는 고스란히 7달러 50센트를 날렸고요. 코플랜드 박사는 흥분했다.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이제부터 그 인간은 호되게 뜨거운 맛을 볼 거예요. 포시가 말했다. 모든 게 끝나고 나니 이제는 좀 우스워요. 물론 너무 웃으면 안 되죠. 그러기에는 이유가 너무 많잖아요. 금둥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지.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포시의 손이 흔들려 들고 있던 잔에서 커피가 쏟아졌다. 그녀는 자기 팔에 쏟아진 커피를 핥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언제나 찾고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10명의 껌둥이들, 자신을 기꺼이 바치고자 하는 힘과 두뇌와 용기를 가진 우리 인종 10명만 찾을 수 있다면 하는 뜻이지. 포시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우린 전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금둥이 4명만 있어도,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해밀턴과 칼 마르크스와 윌리엄과 너를 합하기만 해도 진정한 자질과 용기를 가진 금둥이가 4사람만 있어도. 윌리와 하이보이와 전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포시가 화가 나서 말했다. 이곳은 힘든 세상이고 우리 3사람은 그만하면 잘 헤쳐나가고 있다고요. 한동안 그들은 잠잠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안경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움츠린 손가락으로 눈동자를 눌렀다. 아버지는 늘 금둥이라고 말해요. 포시가 말했다. 그 단어는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다고요. 늙고 못난 깜둥이라도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예의 바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어떻든 항상 흑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코플랜드 박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윌리와 저를 보세요. 우리는 완전히 흑인은 아니에요. 엄마는 피부가 아주 하얗고 우리 둘에게는 백인의 피가 꽤 섞여 있어요. 그리고 하이보이는 인디언이에요. 인디언 피가 많이 섞여 있어요. 우리 중 완전한 흑인은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가 늘 쓰는 그 단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고요. 난 그런 속임수에는 관심 없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오로지 진실에만 관심 있지. 아, 진실은 이래요. 모두 아버지를 무서워해요. 해밀턴 오빠랑 버디 오빠, 윌리나 제 남편 하이보이가 이 집에 들어와 쟤처럼 아버지와 앉아 있으려면 항상 실랑이를 해야 한다고요. 윌리는 자기 어렸을 때의 아버지를 기억한대요. 그때도 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코플랜드 박사는 거칠게 기침을 하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누구든지 감정이 있어요. 누구든지 상처 입을 거라 확신하면 그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모르고 백인들 때문에 아버지가 상처 입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어요. 아니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넌 내가 상처 입는 것을 본 적이 없어.
물론 윌리와 하이보이, 그리고 저는 학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이보이랑 윌리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와 다를 뿐이라고요. 그래,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해밀턴, 버디, 윌리,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엄마와 외갓집 식구들과 그 전에 살았던 조상들처럼 말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머릿속에서 생각해내요. 하지만 우리는 오랫동안 가슴으로 말해왔어요. 그것도 다른 점이에요. 그래,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을 몰아갈 수는 없어요. 상처를 주든 안 주든 그게 옳든 아니든요. 아버지는 가차없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에 와서 아버지와 같이 있으라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 같이 있으려는 사람은 우리들 중에서 저 혼자뿐이라고요. 불빛이 코플랜드 박사의 눈 속에서 반짝였고 포시의 음성은 크고 단호했다. 그가 기침을 하자 그의 얼굴 전체가 흔들렸다. 식은 커피잔을 집으려 했으나 손이 떨렸다. 눈물이 흘렀고 이를 감추려고 손을 뻗어 안경을 집었다. 이를 본 포시가 얼른 그에게 다가갔다. 두 팔로 아버지의 머리를 안고 뺨을 그의 이마에 댔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네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의 음성이 단호했다. 아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어쩌니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건 어리석고 유치한 짓이야. 천천히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은 불빛에 비쳐 푸른색, 연두색, 붉은색으로 보였다. 정말 죄송해요. 포시가 말했다. 포틀랜드 박사는 맨손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괜찮다. 우리 다시는 싸우지 마요. 이렇게 싸우는 거 견딜 수 없어요. 함께 있을 때마다 정말 나쁜 기운이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것 같아요. 다시는 싸우지 마요. 그래,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우리 싸우지 말자. 포시는 코를 훌쩍이며 손등으로 코를 닦았다. 잠시 동안 두 팔로 아버지의 머리를 안고 서 있었다. 얼마 뒤 그녀는 다시 얼굴을 닦고 스토브 위에 있는 야채 냄비 쪽으로 갔다. 거의 다 익었네요. 그녀는 환하게 말했다. 이제 맛있는 옥수수빵을 만들어야지. 포시는 스타킹 신은 발로 천천히 부엌에서 움직였고 아버지는 눈으로 그녀를 따라갔다. 다시 한동안 그들은 조용했다. 눈물로 젖은 그의 눈에 사물의 윤곽이 흐리게 보였다. 포시는 정말로 제 엄마를 닮았다. 오래전에 데이지도 저렇게 소리 없이 부엌에서 움직이며 일을 했었다. 데이지는 남편처럼 검은 피부가 아니었다. 진한 꿀처럼 아름다운 색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조용하고 부드러웠다. 그러나 부드러운 유순한 아래 고집이 있었고 그가 노력해도 아내의 부드러운 강인함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는 때로 아내를 타일렀다. 그리고 가슴속의 모든 것을 말하곤 했다. 그래도 그녀는 여전히 온순했다. 그리고 여전히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을 고수하려 했다. 그 이후 해밀턴과 카를 마르크스와 윌리엄과 포시가 태어났다. 자녀들을 위한 진정한 목적에 대한 느낌이 매우 강렬해서 그는 아이들 각각을 위한 정확한 계획도 세웠다. 해밀턴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것이고 카를 마르크스는 흑인을 위한 교사가, 윌리엄은 부당함과 싸우기 위한 법률가가, 그리고 포시는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의사가 될 것이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멍에를 벗어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굴종과 나태의 멍에, 아이들이 좀 더 자랐을 때는 하나님은 없다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신성하며 한 사람마다 진실한 목적이 있다고 새겨 넣으려 했다. 그는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했다. 아이들은 아버지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앉아 흑인 아이 특유의 큰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곤 했다. 데이지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으면서 온순하고 고집 세게 앉아 있었다. 해밀턴, 칼 마르크스, 윌리엄, 그리고 포시를 위한 진정한 목적이 있었으므로 그는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알고 있었다. 매년 가을 아이들을 시내로 데리고 가서 고급 검은 구두와 검은 스타킹을 사주었다. 포시를 위해서는 원피스를 만들 검정 양모 옷감과 칼라와 소매를 달 흰 리넨을 샀다. 남자아이들을 위해서는 바지를 만들 검정 양모 옷감과 셔츠를 만들 고급 흰 리넨을 샀다. 그는 아이들이 흐늘거리는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그런 옷들을 입고 싶어 했다. 데이지는 아이들이 당황해한다면서 그를 매정한 아버지라고 말했다. 그는 집을 어떻게 가꾸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화려하지 않아야 했다. 야한 달력이나 레이스 달린 베개나 자질구레한 장식품은 없애버렸다.
집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단순하고 차분해야 했으며 진정한 목적과 일을 나타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데이지가 어린 포쉬의 귀를 뚫고 귀고리를 달아준 것을 보았다. 또 어느 날은 벽난로 선반 위에 깃털 치마를 입은 큐피 인형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부드럽고 완강한 데이지는 그것을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데이지가 아이들에게 온순함과 복종하도록 가르치는 것도 알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지옥과 천당에 관해 말했다. 또 유령과 유령이 나오는 곳이 있다고 믿게 했다. 데이지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갔고 목사에게 남편에 대해 하소연했다. 그리고 언제나 고집 세게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갔고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다. 흑인들 전체가 병들어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하루 종일 때로는 밤늦도록 바빴다. 긴 하루가 지나면 기진맥진했지만 현관문을 열면 피곤함은 사라졌다. 그러나 집 안으로 들어서면 윌리엄은 휴지로 싼 머리빗을 아끼 삼아 노래를 불렀고 해밀턴과 칼 마르크스는 점심값을 따려고 주사위를 던지며 내기 시합을 했으며 포시는 엄마와 깔깔대고 있었다. 그는 방법을 고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아이들의 과제를 꺼내놓고 같이 얘기했다. 그들은 바싹 붙어 앉아 엄마를 쳐다봤다. 그는 말하고 또 말했지만 아무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어둡고 끔찍한 금둥이 같은 느낌이 그를 휩쌌다. 침착하게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진료실에 앉아 책을 읽고 명상하려고 노력했다. 실내에는 환한 불빛과 책들과 명상의 느낌만이 들도록 블라인드를 내리곤 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이 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는 젊었고 그 끔찍한 느낌은 공부를 해도 사라지지 않았다. 해밀턴과 카를 마르크스, 윌리엄과 포셔는 그를 무서워하여 엄마를 쳐다보았다. 이를 알아차릴 때면 시커먼 느낌이 그에게 몰아쳤다. 그리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이 끔찍한 것들을 멈출 수 없었고 그런 다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포시가 말했다. 이제 먹는 게 좋겠어요. 하이보이와 윌리가 곧 올 거예요. 코플랜드 박사는 안경을 쓰고 식탁으로 의자를 당겼다. 네 남편과 윌리는 어디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나? 편자 던지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레이먼드 존슨의 뒷마당에서요. 레이먼드와 누이 동생 러브 존슨은 매일 밤 그걸 하며 놀거든요. 러브는 못생겼어요. 그래서 하이보이와 윌리가 가고 싶을 때 그 집에 가는 거 전 상관 안 해요. 9시 45분에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금방 오겠네요. 있기 전에 말하는 게 좋겠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해밀턴이랑 카를 마르크스한테서 연락은 자주 오겠지? 해밀턴 오빠한테서는 자주 와요. 외할아버지 집에서 모든 일들을 다 맡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빌에 있는, 이 모빌은 미국 엘라바마주 남서부의 항구랍니다. 그런데 모빌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버디 오빠는 생전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니까 걱정은 안 해요. 늘 잘 지내거든요. 두 사람은 음식을 앞에 놓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포시는 찬장 위 벽시계를 계속 쳐다봤다. 하이보이와 윌리가 올 시간이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접시 위에 고개를 숙였다. 손에 포크를 무거운 듯 들고 있었고 손가락이 떨렸다. 조금씩 먹었고 힘들게 삼켰다. 긴장감이 돌았다. 그래도 그들은 대화를 계속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에게 이미 많은 말을 했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때론 이제 할 말이 없다고 느꼈다. 잠시 후 그는 손수건으로 입을 닫고 머뭇거리며 물었다. 네 얘기는 안 했구나. 네가 하는 일이며 또 최근에 뭘 하며 지내는지 말해보렴. 물론 켈리 시댁에서 일해요. 포시가 말했다. 그런데 아버지, 언제까지 거기서 일할지 모르겠어요. 일은 힘들고 늘 오래 걸려요. 그래도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걱정하는 건 돈이에요. 일주일에 3달러를 받는데 켈리 부인은 가끔 1달러, 또 어쩔 때는 50센트씩 덜 주는 거예요. 물론 가능하면 곧 나머지 돈을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힘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왜 그걸 참니? 부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부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포시가 말했다. 그 집 하숙인들의 절반은 세를 내지 않아요. 살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켈리네 가족들은 겨우 버티고 있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겠구나. 알아요. 하지만 그 댁 식구들을 위해 일하는 게 좋아요. 좋은 백인들이에요. 난 그들이 좋아요. 그 집의 새 아이들은 우리 식구 같아요. 내가 부부와 아이를 키웠다고 느껴요. 믹과 저는 늘 다투지만 그 애도 좋아요. 그래도 늘 생각해야지.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믹, 그 애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포시가 말했다. 그 애를 어떻게 다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상한 고집불통이라니까요. 그 아이 속에서는 늘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아이에 대해 이상한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 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것 같아요. 좋은 일 때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요. 믹은 절 당황하게 해요. 그래도 그 애가 좋아요. 너 먹고 살 걱정부터 해야지. 그건 켈리 부인 잘못이 아니에요. 그 오래된 큰 집을 유지하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집세로는 안 돼요. 그 집에서 꽤 비싼 방세를 제때내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그 남자는 그 집에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귀먹은 벙어리래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지만 좋은 백인이에요. 키가 크고 마르고 회색 섞인 연두색을 가진 갑자기 코플랜드 박사가 물었다. 누구에게나 항상 공손하고 좋은 옷을 입는 이곳 출신 같지 않고 북부에서 왔거나 유대인 같은 그 사람이에요. 포시가 말했다. 코플랜드 박사의 얼굴에 적극적인 관심이 나타났다. 그는 접시 위의 콜라지 즙에 옥수수 빵을 부셔 넣고 새로워진 식욕으로 먹기 시작했다. 내 환자 중에 기먹고 말 못하는 아이가 있다. 그가 말했다. 어떻게 싱어씨와 알게 된 거예요? 포시가 물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기침을 하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몇 번 보았을 뿐이야. 이제 치우는 게 좋겠네요. 포시가 말했다. 윌리와 하이버이가 올 시간이에요. 수돗물도 잘 나오는 이 좋은 싱크대에서 접시 몇 개야 금방 치우죠. 그는 오랫동안 백인들의 은밀한 오만을 자기 마음속에서 없애려고 노력해왔다. 분노를 느끼며 명상하고 공부하려고 했다. 그리해서 백인들 근처에서 그는 얼굴의 위엄을 유지했고 늘 침묵했다. 그들은 젊었을 때의 그를 보이라고 불렀고 지금은 엉클이라고 불렀다. 엉클, 모퉁이에 있는 저 주유소로 뛰어가 정비공 좀 보내. 얼마 전에도 백인이 차 안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말했었다. 보이, 일 좀 거들어. 엉클, 저것 좀 해. 그래도 그는 들은 척 않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침묵하며 계속 걸어갔다. 며칠 전 밤에 술 취한 백인이 그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는 진료 가방을 들고 있었으므로 누가 다친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술꾼은 그를 백인 레스토랑으로 끌고 갔고 카운터에 있던 남자들이 거칠게 고함을 질렀다. 그는 술꾼이 자기를 희롱하는 걸 알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자부심을 유지했다. 그러나 키가 크고 마른 이 회색 섞인 연두색 눈을 가진 이 백인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 다른 어떤 백인과도 없었던 일이었다. 몇 주 전 어둡고 비오는 밤이었다. 막 아기를 아기를 받고 나온 그는 비오는 길 모퉁이에 서 있었다. 담뱃불을 붙이려 했지만 성냥불은 하나씩 꺼졌다. 불 붙지 않은 담배를 입에 물고 섰는데 그 백인이 다가와 성냥불을 내밀었다. 어둠 속에서 성냥불을 가운데 두고 그들은 상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백인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담배에 불을 붙여주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에게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었다. 그들은 길 모퉁이에 몇 분 동안 서 있었고 그때 백인은 명함처럼 생긴 종이를 건네주었다. 그는 백인에게 말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었지만 그 백인이 제대로 알아들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백인들의 무례함 때문에 그는 친절을 나타내다가 위엄을 잃게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그 백인 남자는 그의 담뱃불에 불을 붙여주고 미소 지었으며 함께 있고 싶어 하는 듯했다. 그 이후 코플랜드 박사는 이 일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다. 내 환자 중에 기먹고 말 못하는 애가 있다. 코플랜드 박사가 포시에게 말했다. 5살 난 소년이지. 그 애의 장애가 내 책임이라는 느낌을 털어버릴 수가 없어. 내가 그 아이를 받았는데 출산 후 2번 방문했지. 그러고는 잊어버렸다. 아기의 귀에 문제가 생겨 진물이 나왔지만 아기 엄마는 신경 쓰지 않았고 나에게 데려오지 않았다. 내가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었던 거다. 그 애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없어. 아이를 세심히 지켜봤는데 장애가 없었다면 총명한 아이였을 거다.
아버지는 늘 어린애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포시가 말했다. 아버지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에게 훨씬 더 애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에게 더 희망이 있잖니.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그런데 이 귀먹은 아이, 그 아이를 받아줄 기관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싱어 씨가 아버지에게 말해줄 거예요. 친절한 백인이고 고집쟁이도 아니에요. 모르겠구나.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그에게 간단한 편지를 쓸 생각을 한두 번 했어. 나에게 정보를 알려줄 수 있나 해서. 제가 아버지라면 물론 쓸 거예요. 아버지는 편지를 잘 쓰시잖아요. 제가 싱어 씨에게 전달해 드릴게요. 포시가 말했다. 2주인가 3주 전에 그가 셔츠 몇 장을 들고 부엌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빨아달라고요. 그 셔츠들은 세례요한이 입었던 것처럼 깨끗했어요. 전 셔츠들을 더운 물에 담가 깃을 좀 비벼대고 다림질을 했을 뿐이에요. 그날 밤 깨끗한 셔츠 5장을 들고 그의 방에 올라가니 그가 얼마를 줬는지 아세요? 모르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1달러를 주는 거예요. 셔츠 몇 장에 1달러씩이나. 그는 친절하고 유쾌한 백인이에요. 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게 어떤 질문이든 할 거예요. 마음 놓고 그 친절한 백인에게 편지를 쓸 거예요. 아버지, 원하시면 주저 말고 쓰세요. 그럴까 보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포시는 갑자기 똑바로 앉더니 바싹 달라붙은 윤기 나는 머리를 매만지기 시작했다. 하모니카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다가 점점 커졌다. 윌리와 하이보이가 오네요. 포시가 말했다. 이제 나가야 해요. 아버지 몸 조심하시고요. 제가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아버지와 저녁 먹으며 얘기한 것 좋았어요. 이제 음악 소리는 또렷해졌다. 그들이 현관에서 기다리며 윌리가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잠깐!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난 너와 함께 있는 너 남편을 2번 보았을 뿐이다. 제대로 인사를 안 한 것 같구나. 그리고 윌리엄이 나를 방문한 지도 3년이 된다. 윌리엄과 남편에게 잠시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 테냐? 포시는 머리와 귀고리를 매만지며 서 있었다. 지난번에 윌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애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지 이해 못... 알았다. 코플랜드 박사가 말했다. 그냥 말해본 거다. 잠깐만요. 포시가 말했다. 부를게요. 지금 곧 들어오라고 할게요. 코플랜드 박사는 담뱃불을 붙이고 방 안을 서성거렸다. 안경을 제자리에 고정시킬 수 없었고 손가락이 계속 떨렸다. 앞마당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발소리가 복도에서 나더니 포시와 윌리엄과 하이보이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우리 왔어요. 포시가 말했다. 하이보이, 당신과 아버지가 정식으로 인사를 못했지 서로 알기는 하면서. 포들랜드 박사는 두 사람과 악수했다. 윌리는 벽 쪽으로 수줍게 물러섰지만 하이보이는 앞으로 나와 공손하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뵙게 돼서 기쁩니다. 포시와 코플랜드 박사는 복도에서 의자를 들여왔고 네 사람은 스토브 주위에 앉았다. 조용했고 어색했다. 윌리는 불안하게 방 안을 식탁의 책들과 싱크대와 벽 쪽으로 놓인 간이 침대의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이보이는 싱글거리며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코플랜드 박사는 말하려다가 입술을 적시고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다. 윌리, 너 하모니카 잘 분다. 결국 포시가 입을 열었다. 너와 하이보이가 한잔 한 것 같네? 그렇지 않아 여보. 하이보이가 얌전하게 말했다. 지난 토요일 이후 술 마시지 않았어. 그냥 편자 놀이를 즐겼다고. 코플랜드 박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들은 그에게 눈길을 주며 기다리고 있었다. 방 안은 답답했고 너무 조용해서 불안했다. 난 이 두 남자들 옷 때문에 힘들어요. 포시가 말했다. 이 토요일마다 두 사람의 흰 양복을 빨고 일주일에 2번 탈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 사람이 입은 옷을 보세요. 물론 일을 끝내고 집에 올 때만 그 옷을 입지만요. 그래도 이틀 지나면 꽤 더러워져요. 어젯밤에 바지들을 다렸는데 지금은 잡아놓은 주름이 다 사라졌네요. 여전히 코플랜드 박사는 말이 없었다. 눈으로 계속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니 윌리가 알아차리고 거칠고 뭉툭한 손가락을 깨물며 발을 내려다 보았다. 코플랜드 박사는 손목과 관자놀이 맥박이 뛰는 것을 느꼈다. 기침을 했고 주먹을 가슴에 댔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어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오래된 비통함이 솟았다. 차분하게 생각하며 그것들을 가라앉힐 시간이 없었다. 맥박이 펄떡이며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모두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침묵이 너무 깊어 말을 해야만 했다. 박사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서 그에게서 나오는 소리 같지 않았다. 윌리엄, 어렸을 때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네 속에 남아있는지 궁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윌리가 말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말했다. 나의 모든 것을 너와 해밀턴과 카를 마르크스에게 주었다. 모든 신뢰와 희망을 너희들에게 걸었어.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란 오해와 나태와 무관심뿐이다. 내가 심어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난 모든 것들을 빼앗겼다. 노력했던 모든 것이. 잠깐이요, 포시가 말했다. 아버지,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잖아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우린 싸울 수 없어요. 포시는 일어나 현관 쪽으로 가기 시작했다. 윌리와 하이보이가 재빨리 따라갔다. 코플랜드 박사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현관 앞 어둠 속에 섰다. 코플랜드 박사는 말하려고 했으나 목소리가 깊은 곳으로 사라진 듯 했다. 윌리와 포시와 하이보이는 함께 모여 서 있었다. 포시는 한 팔로 남편과 동생들을 붙들고 다른 한 팔은 코플랜드 박사에게 내밀었다. 가기 전에 모두 화해해요. 우리끼리 싸우는 건 견딜 수 없어요. 절대로 더 이상 싸우지 마요. 침묵 속에서 코플랜드 박사는 다시 한 사람씩 악수했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이보이가 공손하게 말했다. 저도 괜찮아요. 윌리도 응얼거렸다. 포시는 그들 모두의 손을 함께 잡았다. 우린 싸워서는 안 돼요. 그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코플랜드 박사는 어두운 현관에서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응시했다. 멀어지는 발걸음이 외로운 소리를 냈다. 그에겐 나약함과 피곤함이 몰려왔다. 한불로 걸어간 뒤 윌리는 다시 하모니카를 부르기 시작했다. 음악은 슬프고 공허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을 볼 수도 소리를 들을 수도 없을 때까지 현관 앞에 서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전등을 끄고 스토브 앞 어둠 속에 앉았다. 평화가 오지 않았다. 해밀턴과 칼 마르크스와 윌리엄을 잊고 싶었다. 포시의 한마디가 크고 강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전등을 켰다. 스피노자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칼 마르크스의 책들이 놓인 식탁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큰 소리로 스피노자를 읽자 단어들이 풍요하고 어두운 소리를 내었다. 그는 포시와 얘기했던 백인에 대해 생각했다. 그 백인이 귀먹은 환자 어거스터스 베네딕트 메이디 루이스를 도와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런 이유가 없어도 물어볼 질문이 없어도 그 백인에게 편지를 쓴다면 좋을 것이다. 코플랜드 박사는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목에서 노래하는 듯한 이상한 신음소리가 났다. 그 비오는 밤 노란 성냥불 뒤에서 미소 짓던 백인의 얼굴을 기억하자 그에게 평화가 왔다. 일부 마지막인데요. 6장입니다. 여름이 중순에 이르자 싱어는 하숙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저녁이면 늘 그의 방에서 말소리들이 들렸다. 그는 뉴욕 카페에서 저녁을 먹은 뒤 목욕을 하고 시원하게 세탁된 양복을 입었으며 대개는 다시 외출하지 않았다. 방은 서늘하고 쾌적했다. 그는 찬장에 있는 아이스박스에 찬맥주와 야채 주스를 보관했다. 그는 결코 바쁘거나 서두르지 않았고 언제나 환영의 미소를 띠고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했다. 미익은 싱어씨 방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했다. 싱어씨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 소녀가 하는 말을 다 이해했다. 그와 이야기하는 것은 게임 같았다. 다른 게임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긴 했다. 마치 음악에 관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일과 같았다. 미익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계획들을 싱어씨에게 말하곤 했다. 싱어씨는 미익이 작고 귀여운 체스 말들을 가지고 놀게 해주었다. 한 번은 허둥거리다가 셔츠 끝이 선풍기에 끼었을 때도 그가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무안하지 않았다. 아빠를 제외하면 싱어씨가 제일 멋진 사람이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존 싱어에게 어거스터스 베네딕트 메이디 루이스에 관해 짧은 편지를 썼고 정중한 답장을 받았다. 기회에 있으면 방문해달라는 초대의 말도 있었다. 코플랜드 박사는 그 집의 뒤편으로 가서 포시와 함께 잠깐 부엌에 앉아 있었다. 그런 뒤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백인 남자의 방으로 갔다. 이 남자에게는 음흉하게 숨겨진 무례함이 없었다. 두 사람은 함께 레모네이드를 마셨다. 벙어리는 그의 질문을 받고 종이에 대답을 적었다. 그는 코플랜드 박사가 만났던 어떤 백인과도 달랐다.
그 후 그는 오랫동안 이 백인에 관해 골똘히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초대를 받으면 방문하기도 했다. 제이크 블런트는 매주 왔다. 그가 싱의 방으로 올라갈 때면 청계 전체가 흔들렸다. 대개 맥주가 든 종이 봉지를 들고 왔다. 방에서는 크고 성난 그의 음성이 들렸다. 그러나 그의 음성은 싱의 방을 떠나기 전에는 천천히 잠잠해졌다. 청계를 내려올 때 그는 더 이상 맥주가 든 봉지를 들고 있지 않았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듯 생각에 잠겨 있었다. 비프 브레넌도 어느 날 밤 벙어리의 방에 왔다. 그러나 카페를 오래 비울 수 없으므로 반시간 만에 떠났다. 싱어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한결같았다. 손을 주머니 깊이 넣은 채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지으며 자기가 손님들의 말을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싱어는 방문객이 없는 저녁이면 심야 영화를 보러 갔다. 몸을 뒤로 기대고 앉아 화면 뒤에서 배우들이 말하고 걸어다니는 것을 응시했다. 그는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 제목을 보지 않았고 상영되는 영화의 모든 장면을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그러던 7월 어느 날 싱어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떠나버렸다. 방문을 열어두었고 켈리 부인에게 전하는 봉투 안에는 지난주 방세 $4가 들어있었다. 방에 있던 간소한 소지품들이 사라졌고 깨끗하게 비어있었다. 방문객들이 와서 주인 없는 방을 보고 놀라 언짢아하며 가버렸다. 왜 그가 이렇게 떠나야 했는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다. 싱어는 여름 휴가 내내 안토나폴로스가 입원해 있는 병원 근처에서 보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여행을 계획했으며 두 사람이 함께 보내게 될 모든 순간들에 대해 상상했다. 2주 전에 호텔을 예약했고 기차표가 든 봉투를 오랫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녔다. 안토나폴로스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싱어가 병실로 들어오자 그는 천천히 느긋하게 걸어와 친구를 맞이했다. 전보다 더 뚱뚱했지만 여전히 꿈꾸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싱어는 두 팔에 선물 꾸러미들을 안고 있었고 덩치 큰 그리스인의 관심은 그 꾸러미에 가 있었다. 선물들은 주홍빛 실내복, 부드러운 침실용 슬리퍼, 모노그램 무늬의 잠옷 두 벌이었다. 안토니 플로스는 상자 속 포장지 밑까지 샅샅이 들여다보았다. 맛있는 먹을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지 않다는 걸 알자 무시하듯 선물들을 침대로 던져버리고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병실은 크고 볕이 잘 들었다. 대여섯 개의 침대가 일정한 간격으로 놓여 있었다. 노인 세 사람이 구석에서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싱어와 안토나폴로스에게는 신경 쓰지 않았다. 두 친구는 방 한쪽에 따로 앉았다. 싱어에게는 그들이 함께 지낸 이후 몇 년이 흐른 것 같았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숨가쁘게 두 손을 움직였지만 할 말을 다 할 수 없었다. 그의 연두색 두 눈은 불탔고 이마에는 땀이 번득였다. 명랑하고 행복했던 옛날의 감정들이 빠르게 되살아나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안토나폴로스는 번들거리는 검은 눈을 친구에게 고정시킨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바지춤을 힘들어하게 만지작거렸다. 싱어는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방문객들에 대해 말했다. 그들이 자기의 외로움을 잊게 해준다고 했다. 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며 쉬지 않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자기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싱어는 제이크 블런드와 미과 코플랜드 박사의 모습을 재빨리 스케치했다. 그러나 친구가 관심 없다는 것을 안 순간 종이를 구겨버리고 그들을 잊었다. 하고 싶은 말의 절반도 끝내지 못했는데 간호사가 들어와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했다. 그러나 싱어는 매우 피곤하고 행복해져서 병실을 나섰다. 환자들이 면회일은 목요일과 일요일 뿐이었다. 싱어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날에는 호텔 방에서 서성거렸다. 친구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병실 노인들이 멍하게 그들을 바라보았고 카드놀이를 하지 않았다. 그 외에는 첫 번째 방문과 똑같았다. 많은 어려움 끝에 싱어는 친구와 2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외출 허가를 받았다. 그는 이 여행 일정을 미리 상세히 짜놓았었다. 택시를 타고 교회로 나가 4시 30분에 호텔 식당으로 갔다. 안토나폴로스는 그의 특별한 식사를 매우 즐겼다. 그는 메뉴의 절반을 주문하고는 개걸스레 먹었다. 그러나 식사를 끝내고도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탁자에 매달렸다. 싱어는 그를 달랬고 택시기사는 완력을 쓰려 했다. 안토나폴로스는 육중하게 버티고 앉아 그들이 가까이 오면 엄난한 손짓을 했다. 마침내 싱어는 호텔 지배인에게 위스키 한 병을 사서 그를 다시 택시 안으로 유인했다.
싱어가 열지도 않은 술병을 창밖으로 던지자 안토나폴로스는 실망하고 붕괴하여 울었다. 그들의 작은 여행의 끝은 싱어를 매우 슬프게 했다. 그 다음 방문이 마지막 면회였다. 싱어의 2주 휴가가 끝나기 때문이었다. 안토나폴로스는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렸다. 그들은 늘 하던 대로 병실 구석자리에 함께 앉았다. 빠르게 순간들이 지나갔다. 싱어의 두 손은 절박하게 움직였고 갸름한 얼굴은 창백했다. 드디어 떠날 시간이었다. 일하러 가기 전 헤어질 때 그들이 매일 그랬던 것처럼 싱어는 친구의 팔을 붙들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안토나폴로스는 졸린 듯 그를 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싱어는 두 손을 주머니에 푹 찌르고 병실을 나왔다. 싱어가 하숙집에 돌아오자 믹과 제이크 블런트와 코플랜드 박사가 다시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싱어가 어디 갔었는지, 여행 계획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는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는 척했다. 그의 미소는 수수께끼 같았다. 그들은 한 사람씩 싱어의 방에 와서 저녁 시간을 보냈다. 벙어리는 언제나 사려 깊고 침착했다. 다양한 색채를 띤 그의 부드러운 두 눈은 마법사의 눈 같았다. 믹 켈리, 제이크 블런트, 그리고 코플랜드 박사는 그 조용한 방에 와서 그에게 말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든 벙어리는 언제나 이해해 준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어쩌면 그는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네, 이것으로 제1부가 끝났습니다.